안녕하세요. 디지털 경제와 금융 그리고 미래 산업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자, 오늘 제 옆에는요, 오늘 처음 나오시는 전문가 MC분이 나오셨는데, 이인복 대표님,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속의 복잡한 IT에 대한 이야기들 책과 강의로 쉽게 설명해드리는 세컨브레인 연구소 이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IT 관련 콘텐츠 많이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디서 많이 뵌 분 같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생활 밀착형 IT 전문가시고요. 자동차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우리가 알기 어려운 것들을 정말 쉽게 풀어주시는 IT 전문가시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테크 분야에 있어서 이인복 대표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요, 세상과 여러분을 블로그로 연결해 드리는 역할 또 수행해 보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인사이트로 바로 출발해 보시죠. 네, 경제가 어렵다, 뭐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올수록 차고 넘치는 정말 세상의 정보 속에서 알찬 정보, 정확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앞에 미래 생활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또 모셨습니다. 네네. 어떤 분이시죠? 자, 오늘은 리얼월드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유니크 굿 컴퍼니의 송인혁 대표님을 모시고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송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회사 이름이 유니크하고 굿해서 유니크 굿 컴퍼니예요.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IT 기업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왔는데,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딱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예. 저희는 유니크하고 굿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고요. 아, 진짜네요. 네, 진짜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 이론에서 온 이름인데, 선택할 게 되게 많았을 때 네.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관한 이론이 유니크 굿 이론이거든요. 그 이름을 따서 지은 거고, 오늘 이야기 나눌 거는 경험하는 이야기,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경험하는 세계에 대해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입고 오신 의상 자체가 회사 로고가 박혀 있는 티셔츠 자신 있게 입고 오셨는데 예쁩니다. 이따가 잠깐 소개를 부탁드리고요. 네. 네네. 일단 송인혁 대표님의 자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S전자의 영상사업부, 정말 알짜 사업부였던 VD 사업부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 스토리텔링 콘텐츠 기획자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직장인에서 한마디로 이제 창업을 한 건데, 그것도 이과에서 문과로 간 거잖아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다 획기적으로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때가 되면 사실 그 때를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원했던 건, 혹시 인디아나 존스 아시는 세대인지 모르겠는데, 알고 좋죠. 아시나요? 너무 옛날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모험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사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아이였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좀 한참 있고 이제 S전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우연히 그 샌프란시스코에 2010년에 출장을 갔었는데, 네. 거기 갔더니 어떤 한 분이 정말 네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해봐라고 해서 LA에서 샌프란까지 10시간 동안 차를 몰고 올라갔거든요. 갔는데 갑자기 뭐 동전세탁소에 갔더니 뭐 당신의 기억을 저장해 드립니다, 뭐 재준연구소라는 거 알려주고, 네? 갔더니 갑자기? 네, 갔더니 뭐 이상한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사이코같이 생긴 박사가 나와가지고 뭐 시간을 저장하는 카메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우주를 지배하는 알고리즘을 내가 알려줄게. 뜬금없이? 네. 어. 그러니까 10시간 동안 차 몰고 갔는데 뭐야 이거, 나 좀 당한 건가,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추천해줬던 분은 장난치는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겠지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내가 너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겠다. 따라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종이 하나를 주는데, 그 종이 자체는 막 암호같이 쓰여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지시를 하나씩 쫓아가다 보니까 갑자기 샌프란시스코에 뭐 차이나타운도 돌아다니고 옛날에 전소가 됐던 어떤 역사들, 히피 문화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4시간 반의 시간이 걸렸는데 저는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몰입하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지금 1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때 경험했던 이야기, 다녔던 골목들에 대한 것들을 아직도 하나도 까먹지 않고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이야기의 힘이라는 걸 완전히 느꼈었고, 단순히 그 제가 하던 일들 자체가 컨텐츠를 사실 시청하는 디바이스를 유통하는 회사였다 그렇죠. 보니까 예.
단순히 어떤 시청용 컨텐츠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실제 그 이야기의 일부가 돼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용 컨텐츠, 그게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거라는 것들 그때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바람을 가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 준비를 하면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좀 하게 되고, 또 이제 지금은 SNS라든지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시청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진짜 경험하는 컨텐츠의 시대가 오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 사실상 뭐 방송으로 따지면 기술 감독님이 이제 유튜버가 된 네.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거든요. 그렇죠. 또 2010년에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면은 이제 아이폰 3세대, 4S 이런 게 나올 정도로 나왔을 때쯤인데 그때 실리콘밸리가 이제 엄청나게 제2의 붐이죠. 닷컴 버블 맞습니다. 이후에 엄청 커질 때 그때 또 엄청 인사이트를 받으신 거군요. 그렇죠. 그야말로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게 네. 활자형 컨텐츠에서 이제는 시청용 컨텐츠에서 이제 경험하는 컨텐츠로 실제로 기술의 진보의 패러다임이 이미 수십 년 전에 다 그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기폭제가 됐던 게 그때 스마트폰이었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통한 스토리텔링 그거를 직접 해보고 나니까 와 내가 이거를 기계를 만들 게 아니고 기계에 들어가는 걸 만들어가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라는 9년 전쯤에 제가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스토리라는 얘기를 굉장히 좋아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스토리가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들 들려주셨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도구가 또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죠. 네. 새로운 도구가 있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하고 새로운 세상에 동참할 수 있는 게 돼서 아마 말씀하신 스토리텔링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좀 담고 있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 모두가 만들어가는 세상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작년 슬로건 들은 것 하반기에 뭐 어떤 기업이든 한 번씩은 입에 올리고 싶어 했던 그 단어, 마법의 단어 같은 네. 메타버스. 메타버스였었죠. 이 버스를 타면은 모두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왔던 메타버스. 네. 자, 메타버스 이야기로 이제 빠져봅니다. 왜냐면은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메타버스가 구현이 되는 건데, 그런데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IT 기업들이 얘기하는 메타버스는 우리가 옛날에 뭐 싸이월드라든지 뭐 프리첼이라든지 자기의 아바타를 가지고 가상현실 속에서 거기서 뭘 만들고 거기서 또 콘텐츠를 생성하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얻는다. 이런 컨셉이 보통 IT 업계의 메타버스인데 네. 지금 단순히 가상세계가 아니고 말 그대로 리얼 월드에서 이루어지는 메타버스를 훨씬 구현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앞서서 그 말씀 주신 내용을 조금 말하기 전에 메타버스, 본인이 생각하는 메타버스란 무엇인지부터 좀 정립을 하죠. 네. 너무 예를 잘 들어주신 것 같은데 프리첼, 진짜 오랜만에 듣는 서비스를 유료화 네. 너무 오래됐어요. 유명합니다. 네, 싸이월드도 마찬가지로 핵심은 사실 그 플랫폼 자체보다 그 안에서 우리의 어떤 일상 이야기들 또 친구들과 같이 노는 어떤 놀이터로서 그게 핵심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놀이터. 네, 놀이터죠. 네. 그래서 그야말로 메타버스는 메타 유니버스잖아요. 유니버스. 그러니까 단순히 우주란 뜻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 시인이 그 뮤렐 루카이저라고 우주는 원자가 아니라 이야기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처럼 실제로는 우리가 매일 뭐 그 마블 유니버스라든지 되게 많은 영화라든지 유튜브 컨텐츠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유니버스 쪽의 이야기들의 세계들을 경험하는 게 핵심이고 그 수단들이 여러 어떤 매체라든지 솔루션들이 나와서 메타적인, 그러니까 메타가 핵심이 아니라 저는 유니버스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유니버스를 경험하는 방식들의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바타를 가지고 즐기는 방식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말 그대로 어떤 실제 현실 공간에 가서 영화 속 일부가 돼서 다른 배우들이랑 같이 이야기들의 주인공에 대해서 경험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뭐 그리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가지 않더라도 모바일로만으로도 원격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뭐 역할극을 하면서 연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유니버스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던 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메타버스 전체를 들여다보면 스토리라든지 이야기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야기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그 어떤 하나의 솔루션 기술적인 구현. 네, 그 자체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인북 대표님은 메타버스에 관련된 책도 쓰시고 네. 이 메타버스라는 거를 이제 대표님은 어떻게 정의하세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사실 인터넷 다음, 그리고 모바일 다음, 그 다음 세상이 이제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질 수 있는 인터넷이다.
이렇게 만질 얘기를 수 있는 하거든요. 인터넷.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세세하게 표현이 되고 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정보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옆에 앉아 계시지만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접속하셨는데 옆에 진짜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현실과 가짜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가는 게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게임에 대한 것들, 우리가 우리의 아바타를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겠지만 그 아바타가 굳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도 되거든요. 이미 우리들이 대화를 나눌 때는 뭐 비밀 채팅방에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다른 아이디로 바꾸는 것들, 그것도 아바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확장된 개념이라 굉장히 크게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은 눈앞에 보이는 게 도대체 뭐냐, 당장 우리가 돈이 될 수 있는 먹거리가 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에 투자가 될 수밖에 없고 당장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이걸 보여주는데, 근데 굉장히 언밸런스한 게 현재 나와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대부분은 10대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30대, 40대 혹은 50대 그 이상이신 분들이 돈을 투자를 하고 기업을 키워나가는데 정작 그쪽에서 많이 생활하는 분들은 10대예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 거야 이게. 매출이 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더 큰 의미로 생각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그 리얼월드 같은 경우에도 VR과 AR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맞습니다. 디지털을 통해 연결되는 개념이라서 이 디지털 연결이라는 개념에서는 큰 메타버스 일종이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메타버스란 단어를 방송에서 입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또 저놈들은 메타버스 또 저거 하고 제일 있다. 많이 들어요. 또 헛된 소리 한다. 이렇게 네. 말씀하실 수 있는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리얼월드라는 서비스를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실제로 하시면서 그 2021년 하반기에 메타버스 광풍, 대기업 위주긴 했지만 이런 걸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제는 사람들의 질문이 바뀌고 있구나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먹지 할 때는 떠올리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네. 뭐 볼까 할 때는 떠올릴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코로나가 가속화되고 있다 보니까 정작 이제 뭐 하지? 뭐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그 경험을 요구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압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에 대한 솔루션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하지에 대한 어떤 대안을 줘라고 하는 열풍이 저는 메타버스로 이어졌다고 보고요. 근데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아까 컨텐츠라고 경험의 원천이 되는 컨텐츠라고 봤을 때 그 컨텐츠가 그냥 수동적인 방식의 읽거나 시청하는 방식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속에 일부러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의 어떤 솔루션을 요구하는 게 저는 메타버스의 트렌드의 하나의 핵심이라고 들여다보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메타버스가 오래된 개념이긴 하잖아요, 사실. 그럼요. 90년대 초반부터. 그래서 이제 빵 뜬 게 2020년, 2021년인데 그때 저도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뭘 뒤집어 써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 이거를 예시로 드시면서 가상현실 속에서의 경제 활동도 가능하고 놀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아주 단초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무조건 뭔가를 쓰거나 뭘 입어야 되거나 네. 비싼 걸 사야 되거나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리얼월드의 컨셉을 보니까 쓰는 것도 없고 뭐 휴대폰은 필요하긴 하지만 딱히 뭐 엄청나게 대단한 장비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랄까 보드 게임을 현실에다 옮겨놓은 컨셉에 가까운 게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메타버스를 어떻게 여기다 도입하려고 하시는 건지 어떤 컨셉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계를 담아내고 싶은 거고요. 유니버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어떤 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의 총체가 전 유니버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실감나게 경험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사실 중요한 전제인데 공유될 수 없는 경험은 확산될 수 없다라는 대명제가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정말 재밌는가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친구들한테 공유하면서 야 이거 해봤어? 그럼요. 이거 같이 안 할래? 라고 추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추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가상세계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들은 공유될 수가 없는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글래스를 쓰고 있는 경우에는 뭐 이거 제가 보고 있는 거 재밌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그 경험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혼자 즐거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해볼래라고 해도 느낌이 안 사니까 그래 뭐 이 정도 나오는 거고,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들도 어떻게 보면 아직은 조작성이라든지 아바타 움직이는 방식이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야 재밌어라고 할 만한 이야기가 없는 쪽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일어나진 않는데, 저희는 기존에 우리가 넷플릭스 잠깐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영화라든지 수많은 스토리텔링의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네. 이 IP들을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게 했을 때 훨씬 더 저는 확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공유될 수 없는 경험이 아니라 언제든지 초대해서 뭐 이런 실내에서라든지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형태로 경험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면
기존의 IP들을 훨씬 더 저는 키울 수 있는 산업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기존의 우리나라 대기업 통신사라든지 뭐 다른 회사들도 메타버스라는 이름하에 플랫폼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진짜 정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많이 만들었죠.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리얼 월드는 그쪽하고는 또 다른 세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단순히 이런 VR, AR 개념이 아니고 실제에서도 내가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쪽 방향으로 가신 건데 차별점을 딱 여기랑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말 그대로 현실 세계에서의 리얼 확장된 경험, 월드니까. 네, 리얼월드죠.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 게임 예를 들면 거기 보면 전화번호가 하나 노출이 돼서 화제가 됐던 네,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더니 그 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영화와 상관없어요라고 해서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번호에 진짜 전화를 했다면 근데 갑자기 전화 속에서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 대박 진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해하면 몇 월 며칠 어디로 오십시오 라고 하면 사람들 그 순간부터 그 갈 때까지 흥분감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경험들을 영화와 접목했을 때 일으킬 수 있는 시너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기존 산업에서 단순히 그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을 다 사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혁신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점이 되게 차이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간접 경험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스마트폰을 접속해서 나의 아바타가 들어가는 것도 이제 간접 경험이죠. 유튜브를 보는 것도 간접 경험. 근데 이걸 만족하지 못하고 이왕이면 내가 가서 직접 경험을 할 때 혹은 여행을 가가지고 이걸 좀 재밌게 즐길 수 없을까? 네. 이런 요소들이 또 게임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자체가 VR과 AR이라고 하는 축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고급화된 기술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굳이 여기까지 가야 되나 싶은 것도 있어요. 가면 재밌긴 하죠. 네. 재밌긴 한데 그래서 다른 쪽에 같이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은 이제 게임형 메타버스라는 분야가 게임형 있잖아요. 메타버스. 이 게임형 메타버스라는 분야에서 로블록스라는 게임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블록체인 방식의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간접 경험에 대한 것들. 근데 지금 하고 계시는 리얼월드 같은 경우에도 게임형 메타버스 일종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실 세계로 가서 직접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작년에 굉장히 흥미롭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바일에서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접속해서 할 수 있는 리얼월드 아이템들이 있어서 네네. 제가 굉장히 재밌게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만든 게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리얼 크라임 씬이라고 해서 진짜. 그 혹시 방송에서 네. 이제 많이 인기가 있었던 이제 출연진들이 역할극을 하면서 이제 범인을 찾아내는 게임인데 마피아 게임 일종인데 그것들을 이제 모바일에서 줌을 연결해서 원격으로 즐기는 방식으로 이제 리얼 크라임 씬 시리즈를 저희가 오픈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저희 서버가 계속 죽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 게임을 하려면 최소한 4명에서 5명을 서로 불러야지만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마찬가지 우리 친구 몇 명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많지 않으세요? 많이 있어요. 그런가요? 나만 그런가?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불러야지만 그 게임을 할 수 있어서 저희는 그렇죠. 진입 장벽이 높아서 이 게임을 흥행을 못 할 거라고 그룹을 생각해요.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 게임 같이 할 사람을 찾는 거를 트위터라든지 그들의 SNS에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트위터 실시간 랭킹 3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앱스토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면서 앱스토어 종합순위 4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 같이 역할극을 하는 게임 하나를 위해서 모바일로 모여드는 사람들의 열풍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놀랬죠. 결국 이야기를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플레이할 수 있다면 훨씬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들고 또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걱정했던 게 이게 메타버스고 현실 기반 메타버스라는 게임이잖아요. 그럼 코로나 때문에 밖을 못 나가잖아. 많은 곳들이 못 가게 하고 또 만나는 거를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매출도 안 나오고 게임도 흥행이 안 될 건데 그런 식으로 돌파구를 찾으신 거고 실제로 힘들긴 했죠. 원래 저희 리얼월드는 리얼 되게 핵심적인 질문을 딱 핵심입니다. 들어오셔서 중요합니다. 네. 원래 저희 여가 관광 컨텐츠로 시작했거든요. 관광 콘텐츠. 네. 그러니까 한 해 14억 명이 세계 여행을 다니는 시장을 저희는 타겟팅을 했고 그래서 야외형 컨텐츠로 되게 성장을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 셧다운 되게 되니까 저희도 처음에 타격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도 함께 즐기는 그 경험들, 모바일형 컨텐츠들을 개발해도 생각을 했었고 한동안 되게 힘들었었죠. 근데 네. 그런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사례들이 저희한테 길을 만들어줬고 오히려 만나지 못하더라도 훨씬 더 실감나는 스토리텔링을 줬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돼서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좀 많이 이제 풀리고 나서 많은 기획과 실질적으로 매출 수익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돈을 벌고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이 이제 돈을 벌 예정인 분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네. 많이 기대하고 있고. 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IP에 또 흥미를 갖게 되는데, 게임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스토리텔링이고, 기본적인 IP가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느냐. 네. 그런 게 중요한데, 제가 들어보니까 약간 방탈출 느낌? 그런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길거리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인데 이게 포켓몬고 같은 느낌도 있고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계신 그 콘텐츠는 어떤 쪽이에요? 그야말로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결국은 방탈출이 됐든 포켓몬고가 됐든 단순히 어떤 메커닉으로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거는 사람들이 금방 실증을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AR 비추는 거 처음 하면 재밌지만 그 다음부터 별로다고 생각하고 VR도 마찬가지고 핵심은 진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스토리라고 생각하고요.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우리가 늘 매일 시청하는 많은 컨텐츠들의 핵심은 크리에이티브고 그 크리에이티브의 사실 기본 원소는 스토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스토리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로블록스 잠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로블록스가 인기가 있는 것도 400만 명이 넘는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그렇죠. 다양한 이야기 게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저희 목표는 3년 이내 100만 명의 창작자들을 확보하는 건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펼쳐내고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용자가 아니고 창작자를 100만 맞습니다. 명을 모집한다. 네. 그걸 통해서 어떤 걸 더 만들 수 있죠? 말 그대로 유니버스잖아요. 음. 그러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이 혼재하고 있는 그 세계들을 만드는 게 저는 플랫폼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특별한 경험을 원할 때는 다른 세계로 포탈로 점프하듯이 그냥 현실 세계에서 나와 다른 나로서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더 원할 거고 그러려면 모바일로 하는 컨텐츠뿐만 아니라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지역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경험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창작자들이 우리 동네에서 또는 뭐 원격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창작자들이 매우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기존의 게임 구성과는 좀 다른 걸 제가 지금 발견했는데 창작자가 존재해요. 작가가 존재해요. 그러면은 시나리오를 참여자가 작성해서 그거를 실제 게임 돌리는 데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P2E 게임이 돼야 되나? 네. 뭔가 그 직접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이 게임 생태계와 시나리오에 참여를 한다. 요 개념을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사실 게임 회사가 만들어서 주면 되잖아. 네.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사실 산수에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3년 동안 컨텐츠를 저희 내부 멤버들이 오리지널 팀이 열심히 만들어도 150개밖에 못 만들더라고요, 게임을. 근데 세상에는 정말 뭐 좀 과장하면 70억 명의 그 창작자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창작자의 규모를 보더라도 저희 자체 공급자 중심보다는 창작자 중심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건 기본적인 거라서 모든 플랫폼들이 사실 가능만 하다면 다 창작적 플랫폼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게 꿈일 거라는 걸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하네. 이야기잖아요, 결국에는요. 이야기랑 세계관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국에는 누가 더 많은 이야기와 다양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가의 싸움으로 앞으로 맞습니다. 가게 되거든요.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들이고 이 게임형 메타버스들이 요즘에 나오는 거의 특징은 한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소셜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혼자서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이왕이면 같이 하면 더 재밌으니까. 두 번째가 이제 자유도에 대한 것들인데 이 자유도가 단순히 게임 회사가 만들었으니까 이거 재밌지 해봐. 이건 1차적인 거죠. 그걸로 끝이니까. 근데 이걸 넘어서서 이제 빌더라고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해줘요. 빌더는 내가 만들 수 직접 있는 만들 거. 수 있는 거죠. 근데 직접 만들 수 있으려면은 쉽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개발사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툴킷을 제공을 하고 로블록스와 같은 회사들도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것들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만드셨던 것도 저작 툴이 있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나도 이거 해보니까 이런 요소가 있으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걸 구현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이라서 네. 이제 거기까지도 들어가는 게 빌더라서 자유도이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남은 3번째 요즘 메타버스 요소라면 수익화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여해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줄 수 있을 것이냐. 돌려주느냐. 그렇죠. 참여와 보상이 요즘의 이야기는 웹3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빌더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보상까지 생각하시는 구조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설명 주시면 그러니까 좋을 소위 것 같아요. 아까 P2E 잠깐 이야기 주셨는데 사실 P2E는 되게 막 채우라는 약간 노동자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요즘에 원래 그렇게 그런 됐어요. 개념이 있었죠. 또 반면에도 동시에 우리 MZ 세대들이 이 게임을 많이 하시는데
모바일형, 그러니까 결제하는 거에 더 부담이 더 크거든요. 현물을 가지는 것과 사실 가상의 것들을 지불하는 것들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공 모델 중에 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게임을 무료로 즐기게 하고 대신 그 창작자들이 만든 게임에 내가 만족한 만큼 이 감동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따지면 도네이션 모델, 후불제 방식을 도입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오히려 그 약간 그 플레이 투 earn이 아니고 페이 투 엠퍼티라는 개념으로 공감을 지불하는 Pay to 방식으로 empathy. 예. 그래서 약간 말장난이지만 공감을 이제 지불한다. 예, 그래서 그런 방식의 P2E가 전 통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 일종의 약간 그 포커스 그룹 리서치를 해보면 확실히 그것에 대한 반응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게임인지 모르는데 돈 내는 건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컨텐츠 중에 보면 이제 플레이하고 나면 정말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는 자기 어떤 감성 컨텐츠도 많고 신나게 같이 여러 명이 즐기는 컨텐츠도 많은데 저희 무료로 오픈을 다 하면 플레이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왜 무료로 하냐고 할 정도로 그런 반응을 보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유료로 딱 하는 순간 결제를 망설이세요. 그래서 거꾸로 플레이하고 그 신나는 그 즐거움들을 오히려 창작자한테 내가 재밌게 했으니까 컨텐츠 지불한다기보다 창작자한테 수고했어 라고 지불하는 방식이 실제로 여러 모델에서 훨씬 큰 성공을 담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창작자 방식의 어떤 메타버스 컨텐츠의 핵심은 저는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그 P2E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고 있어요. 제가 여기 어플 리얼 월드 어플을 깔아서 봤더니 처음 든 생각은 뭐 무료가 왜 이렇게 많아? 이 회사는 뭘 먹고 사는 거야? 그 생각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수익에 대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감동한 만큼 경험한 만큼의 보상을 회사에 오히려 알아서 지급하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실 뭐 말은 좋긴 한데 회사로서는 조금 아쉽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공감을 지불하는 방식의 모델들이 이제 다른 일부 스타트업들에서 보면 그게 실제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데 불과 한 2, 3년 만에 500억 이상의 매출을 그게 됩니까? 만드는 성공 사례들이 오.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성공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들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안 내려면 안 낼 수도 있는데 굳이 내는 사람이 많군요. 약간 좋은 세상이네. 연결시키자면은 나중에는 뭐 코인 개념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쪽이죠. 그러니까 코인이 너무 안 좋은 것만 보고 우리가 어두운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참여한 것만큼 보상을 준다는 거에서 이 하나의 세상에서 쓸 수 있는 코인이나 화폐나 이걸로 서로 보트를 할 수 있고 나중에 현금화가 안 돼도 상관없는 거죠. 이런 쪽에 긍정적인 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연결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럼 콘텐츠와 IP를 쌓으시면서 나중에 수익화의 먼 훗날을 기다리시는 거군요, 한마디로. 지금도 사실 B2B, B2G 사업들이 병행을 해서 수익은 회사는 충분히 굴러가는데요. 제가 너무 걱정하지 네, 않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B2B로 상당히 유명하세요. 자, 앞에서 이제 빌더 얘기를 우리 임부록 대표님께서 하셨는데 거기서 든 생각이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이제 주변을 보면은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요런 거 많이 하는 친구들은 사실 10대가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자기들이 그 안에서 블럭으로 그 세상을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세상 안에서 또 게임을 하잖아요. 지금 그거를 이제 현실 속에서도 구현을 하시는데 빌더 10대 많이 하죠. 그 지금 리얼 월드 저희 빌더들. 플랫폼의 주 사용자는 20대, 30대 초반에 20대. MZ세대가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확실히 그래픽 기반의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에 가까운 개념에서는 10대들이 확실히 좀 더 많은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이야기를 경험하고 같이 초대하는 방식에서는 20, 30대 좀 강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도 참여하는 경향이 있나요? 여가형 컨텐츠, 그러니까 관광형 컨텐츠 있잖아요. 밖에서 이제 뭐 덕수궁이나 경복궁을 즐기는 그런 컨텐츠들은 가족들이 되게 많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40대에서 50대까지 많이 즐기고 계세요. 약간 젊은 층은 뭐랄까 큰 방탈출 게임을 이용하는 느낌으로 즐기고 있고 그 약간 나이가 좀 있으신 연령층에서는 관광의 개념인데 조금 더 인터랙티브하게 즐기는 개념으로 리얼월드를 쓰고 있다. 약간 이렇게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20대,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코스죠. 그렇죠. 좀 새로운 데이트를 하고 싶을 때 맨날 가던 데만 가면 재미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이상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여행을 갈 때 우리 항상 매번 검색하는 게 어디 가서 뭐 볼까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찾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딱 들어가게 되면 코스가 짜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아, 이렇게 그렇죠. 찍고 딱 돌아다니면은 그 2시간 정도 가이드를 받는 것처럼 해서 가서 이제 얻는 것들도 있고 역사라든지 흐름 같은 것들 알려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관광하는 쪽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여행 가기 전에 먼저 한번 검색을 해보게 돼요.
가서 이렇게 코스를 짜면은 꽤 재밌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니까 음. 막 그런 요소 때문에 30대, 40대 아까 전에 네. 직접 경험하는 사람이 많은 게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관광은 한국 시장은 되게 작은 시장이거든요. 글로벌 그 투어리즘 쪽에서 액티비티 경험하는 쪽은 한국 0.1%밖에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3분의 2는 유럽이고요. 음. 유럽에 가보시면 진짜 조금이라도 뭐 예를 들면 영국이다 그러면 뭐 해리포터나 잭 더 리퍼 연쇄살인마 살인사건 유명한 곳들 있잖아요. 거기 가면 한 동시간대에 사람 가이드가 데리고 다니는 그 여행 그 뭐라 그러죠? 다크 투어리즘 코스 네. 같은 것들 거기 보면 동시간대에 뭐 70개 팀, 100개 팀이 동시에 움직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데도 실제로 바로 플레이 하려고 하면 한 달 전에 예약 안 하면 가기 어려울 정도로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이런 솔루션을 사용하면 사실 별도의 가이드가 필요 없이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가서 나의 속도대로 체험할 수 있는 방식의 여가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이 되게 혁신적이라고 보고 그게 앞으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 저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크 투어리즘 얘기하시고 이제 IP 얘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신기한 게 IT 게임 회사를 이제 겉으로는 표방을 하는데 정작 상을 받은 부문은 관광 벤처상 3년 연속 수상. 관광 회사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관광 콘텐츠와 헤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는 어느 정도 리얼월드로 구현된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고 많이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미 그 200개가 넘는 200 개요? 지역에서 리얼월드를 그러니까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리얼월드를 만나실 수가 있고요. 진짜요?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 뭐 서울 뭐 지역 검색하셔도 다 여기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다 있고요. 그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여기를 들어가서 가입을 하고 이용권을 구매하거나 뭘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큐레이션으로 제공하는 것 중에 선택하셔도 되고요. 네. 만약 어떤 장소에 가신다 그러면 나 경복궁 가고 싶은데 그러면 경복궁 검색하면 경복궁으로 만들어진 게임들을 발견하실 수 있고 누르면 바로 플레이하실 수가 있죠. 저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바로 보여드리면 더 편하긴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경복궁에 만들어진 시나리오 게임을 누르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뭐 무슨 추리를 한다거나 그런 타입인가요? 말 그대로 약간 웹툰을 경험하는 버전에 가깝다고 웹툰을 생각하시면 실제로 경험한다. 네, 그럼 누르면 이제 안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오는 예, 거죠. 예. 근데 경복궁을 예로 들면 세자저하가 사라졌다는 게임이 있는데 네. 세자저하가 공부하기 싫어서 막 도망간 성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잡아와야지. 예, 잡아와야죠. 그래서 막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신하들이 나오면서 보니까 세자저하가 어디 가신 것 같던데 막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보고 가볼까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알겠어요 하고 누르고 이제 찾아가서 보면 그 세자저하가 거기서 또 다른 데 도망갔고 이런 단서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경복궁의 주요 장소들의 어떤 역사나 문화적인 것들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형태로 여기서 따라가는 핵심은 이제 우리가 직접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만약에 싫어하는 사람은 뭘 하면 됩니까? 걷는 거 싫어하시는 분. 걷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게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현재 저희 그 리얼월드 통해서 있는 게임이 3,000종이 넘게 있거든요. 3,000종이요? 네, 3,000개가 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몰랐지? 많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말 그대로 퍼블릭하게 공개한 게임도 있고 어떤 건 친구들끼리 하려고 만든 비공개 게임도 있고 되게 많이 있는데 예. 현재 창작자들만 5,000분이 넘게 참여해서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창작자 들어올수록 더 많은 게임들, 특히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들 많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실내에서도 심심할 때 특히 만약 요즘에 힘든 일이 있으시면 저녁에 뭐 감성 이런 걸로 검색하시 하시면 이게 그냥 읽는 거가 아니라 나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요즘에 가고 싶은 데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듣고 싶은 말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고 내가 입력을 하고 나면 그 이야기들과 이제 컨텐츠가 상호작용하면서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만들 수 있는데 나의 특화된 형태의 이야기를 경험하면서 마지막에 가면 굉장히 힐링을 하는 그런 경험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그 주요 그 유적지라든지 관광지에 대한 히스토리, 그 내용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죠.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겠군요. 그렇죠. 사람이 기억하는 건 감정적으로 증폭이 일어났을 때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 있잖아요. 헉, 진짜? 너무 웃긴다든지. 그랬을 때 그 감정을 기억하는 데 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왜 보통 박물관이든 전시관 가보면 그냥 정보성으로 글자들 읽는 거 보면 읽지도 않잖아요. 왜냐하면 감정을 일으키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세자저하를 찾아야 돼. 그래서 도대체 이 세자 어디 갔어? 하는 과정에서 계속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누군데 막 찾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경험들이 잊혀질 수 없는 경험으로 가는 거가 그런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어떤 뭐 관광, 뭐 역사 교육, 뭐 체험 많은 방식들을 리얼월드로 바꾸면 훨씬 더 저는 그 의미 있게 좀 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요소를 찾아간다는 재미가 있다 보니까 그 예전에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약간 네. 그 역할이었었거든요. 근데 내가 보니까 한 번도 안 가본 데인데
우리 동네에 있는 동상을 보게 되는 거죠. 가서 이런 벽화의 그림이 있었어? 가야지만 볼 수 있다 보니까 직접 그렇죠. 가서 경험이 만드는데 시청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시청 그렇죠. 가는 가보는 거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런 동상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이왕이면 거기서 이제 AR 기능이 여기서 들어가는 게 이제 LBS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요. 위치를 추적해서 거기까지 가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힌트라든지 직접 보면서 재밌는 것들 경험하고 또 그런 것들 기록으로 남기고 야, 나 여기 사진 찍었는데 괜찮았어. 주변에 공유하게 되면 또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계시는 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개념. 맞습니다. 그 모바일에서 할 수 있는 개념은 이제 코로나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집에 있으니까 스마트폰 2대만 있으면 서로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음성 켜놓고 나한테 지금 지령이 이게 왔는데 지금 너한테는 뭐라고 왔어? 이런 식으로 동시에 들어가서 몰입감 있게 해서 게임을 같이 끝낼 수 있는 형태가 많아서 그래서 무료 버전을 계속 내놓으셨던 이유가 일단 즐겨보고 네. 원하면 참여를 해봐라. 그때 참여랑 공유 쪽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나중에는 그래서 저희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100만 명의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한다 그러면 100만 명의 엄청난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저희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아까 샌프란시스코의 경험, 아까 방탈출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경험들의 단점은 방탈출 떠올려 보시면 밀실 탈출 방식이라서 4명이 들어가면 그 공간 1시간 동안 점유돼 버리잖아요. 그럼 경험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줄 세우는 모델이 되는데 그거는 사실 산업적으로 클 수는 없거든요. 근데 대신 경험 자체도 유통을 시킬 수 있다. 우리 뭐 인터넷 쇼핑몰 주문하면 바로 배송 오는 것처럼 경험 자체도 원할 때면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 자체가 사실 오히려 유통 산업으로 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이 큰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네, 뭐 리얼월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리얼월드에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협찬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리얼월드는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메타버스 얘기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면 메타버스를 하고 싶어하는 회사들도 많고 많이 있죠.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글로벌 뭐 재해 때문에 좀 막혔던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터진 것도 있어요. 네. 사실 메타버스의 전성기는 지금 타이밍은 아닌 거잖아요. 메타버스의 전성기라고 하면은 그 아직 오지 않았죠.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시간 어느 정도를 보세요? 개인적인 2030년 거긴 이 정도? 하지만 그렇죠. 2030년은 돼야지 이제 우리가 시작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작이라는 시작을 2030년에 시작이라는 게 뭐 해상도는 떨어지겠지만 지금 두 분이서 앉아 계시지만은 해상도가 떨어지는 홀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 정도. 우리가 킹스맨이나 영화 이런 걸 보게 되면 안경을 딱 쓰게 되면 옆에 그렇죠. 나오시잖아요. 그 시작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근데 IT 기술량이 원래 항상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큰 이슈가 있을 때는 갑자기 팬텀 점프를 해버려요. 모든 과학 기술부터 시작해서 그 자금 같은 것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가 약간 그런 시즌이었죠.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많은 산업들이 멈추다 보니까 그렇다면 어디에 돈을 써야 될까? 메타버스 쪽, VR 쪽, 가상현실 쪽 많이 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코로나 비슷하게 한번 더 온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는 좀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이 2030년부터 이제 이목 대표님은 그때부터 이제 진짜 시작이다라고 하셨는데 메타버스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으시지만 약간 리얼월드라는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하는 체험 엔터테인먼트에 조금 더 가깝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메타버스는 약간 가상 개념이 포함된 메타버스가 좀 더 대중적이잖아요. 네. 이런 거에 사람들이 조금 더 접근성 있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 체험을 언제까지 계속 요것만 할 수는 없고 분명히 IT 기술이 접목된 것도 준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2030년에 시작될 것이다. 어떤 분기점이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8년 남았죠. 근데 이 기업들한테는 시간 빠르네.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더 숙제이긴 그쵸.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래를 준비한다기보다 사람들은 지금 스텝에서 딱 진짜 0.15 정도 앞선 정도를 선택하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은 저는 갑자기 이전에 없던 새로운 걸 주게 되면 사람들 이해시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깜짝 놀라죠. 예.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던 경험에서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를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메타버스랑 조금 다르지만 넷플릭스에 보면 인터랙티브라고 해서 장르가 새로 있는데 버튼 누르는 예, 거? 선택하는 거에 따라 이야기가 분기되는 방식이 있잖아요. 다중결말로 가는. 예. 그게 오징어 게임 나오기 이전에는 최다 시청률을 기록했었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 장르들을 개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익숙한 경험인데, 나에 의해서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네? 그거에 매력을 느끼고. 예를 들면 매일 시청하고 있는 광고들만 하더라도 광고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영상으로 지나가 버리잖아요. 또는 그냥 시각적으로 노출돼 있는 게 다인데 근데 갑자기 저 광고가 나랑 반응하는 형태가 되면 재밌네?
아까 오징어 게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뭐 갑자기 뭐 노출됐는데 어디 전화 걸어보세요. 전화 걸었더니 뭔가 나한테 어떤 게임을 유도할 수 있게 한다든지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경험에서 반발짝 앞서 있는 정도의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많았을 때 사람들이 한 발 더 나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요것들은 조금 아직은 역시나 어렵지만 경험하는 좀 표현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좀 나에 의한다는 방식에서 인터랙티브란 말을 조금 이제는 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자, 말씀 속에서도 역시 리얼 월드 홍보가 빠지지 않습니다. 네. 자, 업계는 지금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업계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은 저 같은 일반 소비자들은 메타버스는 사실 뭐 워낙에 신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벌써부터 좀 지겨운 감이 있습니다. 뭐 NFT도 또 벌써 사실 좀 식상해졌다. 실제로 써보지도 않고 이런 벌써 트렌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업계가 이 사람들을 잡아서 메타버스에 집어넣어야 넣어야 될 요인들이 있을 텐데 우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흥미로움을 이 서비스에서 느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까 이제는 사람들 뭐하지를 묻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하지에 대한 경험을 뭐하지? 뭐하지? 예. 예, 제가 사투리를 좀 써서 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들렸습니다. 뭐하지를 묻는 그런 시대가 됐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험을 요구하는 거고 기존의 기업들이나 많은 뭐 지자체들 많은 곳에서도 결국은 사람들이 뭐하지를 되게 요구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 만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되게 찾아내는 게 미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들의 도전 과제들이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저희 이제 방송 전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상식적으로는 메타버스가 코로나19 때문에 터진 거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좀 지나가고 네. 우리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되면서 그냥 일상 속으로 돌아오면 메타버스 트렌드가 조금 약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인복 대표님이 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지금 기업들이 오히려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종전보다 많이 하고 있고 많이 늘고 있죠. 오프라인보다는 오히려 더 메타버스 들어온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모두가 좀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공부했다. 그럼요. 아.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된다. 네. 사실 인터넷 다음에 모바일까지 왔지만 여긴 이미 플랫폼이 결정이 됐어요. 음. 대부분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그게 아니면 아이폰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위해서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메타버스라는 걸 거대한 흐름을 봤었을 땐 여긴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플랫폼도 선점하는 곳이 없고 어떤 서비스가 특화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공부하는 시즌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겹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메타버스 많이 들었어요. 그 인터넷이란 말을 우리가 요즘에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인터넷이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처럼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경험에 대한 것들 당신이 이렇게 하면 물건 사는 게 편해지고 멀리 떨어지는 사람 만날 수 있고 쉽게 얘기 들면 우리 SNS형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 뭐 제페토라든지 아니면 겟업타운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나는 현실에서도 지금 인스타도 안 하고 페이스북도 안 하는데 굳이 내가 아바타를 만들어서 들어가가지고 굳이 해야 돼? 그냥 가서 사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시게 되면 장애가 있으신 분 생각하시면 좀 편해져요. 그분들하고 같이 있는 메타버스를 생각해 보게 되면 거기는 편견이 없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지금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완전한 베리어 프리 월드죠. 그렇죠. 예. 그 장벽이 낮아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서 앞으로는 이제 올해는 많은 기업들이 답을 내놔야 되죠. 지금까지 이런 메타버스나 NFT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좀 더 구체적인 것들. 수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동시에 들어가는 세상은 없거든요. 그렇죠. 각자 다른 걸 선택하는 메타버스가 있을 테니까 리얼월드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요. 수많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진정성을 가지고서 현실과 결합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곳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겨울이 좀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것들을 기다리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서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 얘기했는데 메타버스가 뭐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렇게 구현해 놓으면 소비자들은 그냥 내가 흥미로운 것들을 가서 이용하고 또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뭐 혹시나 뭐 블록체인으로 연결되면 그게 조금 통합이 되면 모를까? 그 정도인데 그러면은 메타버스라는 거에 대해서 기업들은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메타버스 사실 거의 마무리해서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조금 더 앞서서 여쭤보겠습니다. 송인영 대표님이 생각하는 진짜 메타버스는 어떤 식으로 구현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또 리얼 월드? 아니요. 그러니까 약간
이론이 조금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아, 좋아요. 네, 결국은 우리가 사실 그 처음에는 생존이 중요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생존에 필요한 지식이 중요한 쪽이었고, 예. 그래서 우리 연합뉴스처럼 우리가 지금 사람들의 생활한 도움이 필요한 매스미디어라든 인터넷이라는 게 선택이 됐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이 뭐 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정작 사람들은 자기를 의식하기 시작하잖아요. 주변에 보이니까. 나를. 예. 예. 저 사람 저렇게 잘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저 사람들은 뭐 저 사람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본인의 목적의식을 아는 것 같은데 나는 모르겠고 오히려 자기를 의식하기 아, 시작하잖아요. 물론 부풀려진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제 예전에 나보다 우리가 중요했던 시대에서 생존이 중요했던 시대에서 주변에 보이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자기를 묻는 시대가 됐고 그래서 자기 중심의 어떤 서비스들이 선택을 받기 시작하고 이른바 SNS 시대가 그래서 열린 거고 근데 SNS는 잘 알다시피 내가 관심 있는 것끼리만 사람들끼리만 연결 구조를 가지도록 만들어져 있잖아요. 친구 관계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 예를 들면 등산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면 나는 등산 너무 좋아하는데 상대는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등산 갈래라고 설득하는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 네. 근데 만약 등산 동아리 있는 사람끼리 있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어느 산에 갈래만 물어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나와 동질 집단들끼리 연결되면 될수록 결국 그들끼리의 대화는 어떤 정보나 지식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뭐 할 일을 묻는 시대로 가게 되고 관심을 묻고 경험을 묻는 시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대는 이제는 뭐 할 일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게 실제로 트렌드의 진화의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게 이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매일 볼 수 있고 수없이 많은 지식들을 검색만 하면 다 볼 수 있는 시대인데 정작 이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주말마다 뭐 하지를 묻고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갈구하는 시대가 됐고 그런 쪽에 어떤 패러다임이 열리는 쪽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앞으로 열린 메타버스의 세상 어떻게 되는가를 들여다보면 단순히 어떤 레드플레이 원처럼 가상세계에서 즐기는 방식도 통용될 테고 현실 세계에서 매일 또는 주말에 즐기는 형태의 경험들도 요구하는 그런 형태로 굉장히 전 스펙트럼이 넓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하나 들면 시크릿 시네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이야기 하셨잖아요. 근데 그 시크릿 시네마는 뭐냐면 영국 런던에서 펼쳐지는 몰입형 연극인데 영화를 그대로 큰 그 빈 공터에 영화 세트장을 그대로 쭉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에서 15개 씬이 쫙 동시에 플레이가 돼요. 동시에 네. 동시에 지금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관객들이 한 번에 1000명에서 2000명이 들어와서 영화의 일부가 돼서 같이 체험하는 방식이거든요. 우와. 그러면 정말 장관이죠. 내가 원하는 장면으로 가면 되고 원하는 장면에 가서 저는 007 카지노 로얄을 경험했었는데 가면 공항 테러 씬이 있거든요. 그럼 갑자기 MI6 요원이 와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본 적 없습니까? 라고 하면 그냥 지나쳐도 되지만 재미 있고 호기심이 싶잖아요. 가니까. 네, 그러니까 저 본 적 있는데로 손 들면 갑자기 안내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누구를 찍어야 되지? 막 그러고 있다가 아무나 딱 찍어요. 그러면 갑자기 공포탄 빵 쏘면서 엎드려! 막 이러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다 영화 속의 연출 장면인 걸 알지만 진짜 주인공이 됐으니까 다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막 엎드리거든요. 이게 시청하는 컨텐츠와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경험을 주는 게 시크릿 시네마인데 저는 이거야말로 또 하나의 오프라인에서 즐기는 메타버스 컨텐츠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묘한 이야기, 뭐 더티 댄싱, 뭐 백투더 퓨처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시리즈로 만들어지고 있고 영국이 시작했지만 뉴욕이나 상해로 계속해서 확산돼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로 곧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요즘에 그 PC나 뭐 콘솔 게임 같은 것들도 보면 최고 인기 있었던 게임이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스 같은 안드로이드와 인간의 어떤 다툼을 그리는 선택하는 거잖아요. 게임이죠. 예.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야기 일부로서 그 세계에서 경험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훨씬 더 이야기를 경험하는 세계가 들어올 것이고 그 이야기들을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대가 들어올 것이고 그게 저는 메타버스의 하나의 어떤 유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훨씬 더 큰 폭에서 보시는 훨씬 크죠. 어. 그래서 메타버스가 VR 쪽도 크지만 AR 쪽이라든지 AR이라는 게 이 비추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강화된 현실의 경험을 AR이라고 총칭하는데 그 규모가 1000조 이상 규모로 추정하는 이유도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모든 비즈니스 모델들이 더 훨씬 더 증복돼서 만날 거라고 기대한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하면은 보통은 이제 가상 세계에서 뭐 빵집 가서 빵 사면은 그 빵이 이제 무슨 배달을 통해서 네. 집으로 온다. 캐시로. 이 정도로 그냥 그게 이제 발전된 정도라고 생각했던 저를 탓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인터랙티브 플레잉이라는 게 실제로 지금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큰 영화 제작사들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소니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렇죠. 디즈니 이런 데서 실제로 IP를 통해서 이제 만들고 있단 맞습니다. 말이죠. 네. 저는 이제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그 스파이더맨의 IP를 활용한
실제로 뭐 몸에다가 와이어를 묶고 네. 그거를 체험한다거나 그걸 통해서 그 한 씬을 그 참여자가 느끼게 하는 그런 구성을 만든 테마파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메타버스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 해리포터 그 관을 가봤었는데 제일 재밌는 데 같군요. 진짜 재밌죠. 거기 가면 지팡이를 살 수 있잖아요. 지팡이를 사서 10군데 마법을 쓸 수 있는데 지팡이 하나가 5만 원이거든요. 저희 애 둘이 갔는데 하나씩 다 사야 돼. 아우 이걸 비싸, 하고 아우 싶으니까. 비싸. 그러니까 사주셨죠? 사줘야죠. 아, 사줘야지. 그런 게 훨씬 저는 확장된 비즈니스 모델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의 IP를 통해서 얼마든지 물론 진짜 뭐 VR 이런 거 아니더라도 내가 체험해서 좀 고되더라도 네네. 그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 자체가 메타버스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도구거든요. 음. 우리를 표현하는 방식에 툴. 대한 것들, 어떤 툴로 할 수 있는 거냐인데 직접 우리가 갈 수 없다라면 이제 VR을 쓰고서 와이언맨이 된다라든지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것도 당연히 메타버스가 될 수 있고 현실 세계를 조금 더 재밌게 만드는 것도 메타버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두 다 이제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 자꾸 그 선입관이 있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는 레디 플레이 원. 여기서만 살짝 벗어나게 되면은 지금 인터넷 스티븐 다 하니까. 스필버그가 잘못했어요. 이제 소설의 원작이니까 일단. 여기서 살짝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인터넷 다음이니까 맞아요. 메타버스구나. 네. 훨씬 더 크게 펼칠 수 있는 세계가 왔고 이거를 단순히 이제 IT 쪽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세계를 만든다면 인문학 하시는 분들도 다 뛰어들 수 있거든요. 요즘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이 스토리를 만들어 갖고 본인이 뭐 제페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극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수많은 기회가 열려 있고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메타버스는 지금이 뭐 우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메타버스 얘기를 즐겁게 우리 나누고 있는데 여기 찬물을 한번 끼얹어 보겠습니다. 네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스파이더맨, 해리포터, 뭐 그렇죠. 백투더퓨처에서 뭐 드로리안을 타고 날아가는 이런 체험형 이런 거 다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거는 마케팅이잖아요. 그럼 마케팅밖에 더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좀. 굉장히 핵심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통이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해리포터 스튜디오에 가서 경험하는 것도 기존 대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즐길 수 있는 방식이지만 줄 세우는 모델이잖아요. 그럼 걔는 산업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메타버스는 이런 경험들을 원할 때면 언제든 즉시 공급하고 할 수 있는 방식의 모델들을 제시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기존 영화사라든지 많은 IP를 가진 것들도 사실 메타버스 이야기했던 것처럼 메타버스 세계로 한 발씩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테마파크 가면 뭐 하나 타려면 길게 줄 서는 방식에서 해리포터 스튜디오는 줄 설 필요 없이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10군데에서 마법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줄 서는 건 딴 데 가지 이게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서 훨씬 많은 수익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한 발씩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원하기만 하면 바로 페이를 하고 경험을 살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들이 저는 많이 진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경험을 통한 즐거움이 그 자체가 메타버스의 일부분으로서 그렇죠. 메타버스가 사실 그 네 글자가 전면에 나오기보다는 마치 그 WWW처럼 네. 우리가 지금 직접 말은 하진 않아도 뭔지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개념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렇군요. 메타버스라는 말, 뭐 모바일 다음일 거고 이 다음을 정의할 수 있는 말이 지금 다른 게 없어요. 인터넷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고 뭐 인터넷은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네.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있는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럼요. 모바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모바일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어라고 물어보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용어가 되듯이 이 다음 세상으로 가는 걸 우리가 지금 정의를 했었을 때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모든 IT에 대한 기술들, 인공지능이라든지 VR과 FS 기술이라든지 이걸 뭉뚱그려서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가는 것들을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세상을 만들어 간다 우리가. 이름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송인혁 대표님과 대담을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를 궁금해하는 사람들,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거에 개발을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업계로 이제 뛰어들고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저희는 그 모두의 놀이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모두의 놀이터. 네. 그러니까 놀이터에 초대하는 마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도 기성세대들은 자꾸 설명하려고 보여주려는 방식이었다면 그렇죠. 지금 MZ세대의 핵심은 같이 놀자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같이 와서 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걸로 펼쳐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화하시던 마케팅, 기준화하시던 교육, 요즘에 뭐 ESG라든지 많은 사회적 캠페인들도 사람들과 함께 참여시키고 같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기술들과 솔루션이 등장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쓰시면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 저희는 이런 게임뿐만 아니라 교육, 이런 소셜 렌즈,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유니크 굿 컴퍼니의 송인혁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인포맥스티에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주제를 처음 했어요. 저희가 뭐 NFT, 블록체인, 뭐 이더리움, 뭐 오만 것들을 다 하는데 메타버스라는 이 단어를 직접적으로 꺼낸 주제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 네, 이런 단어를 나오셔서 이야기하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좀 속 시원한 느낌이고요. 왜냐하면 보통 메타버스 하면 다 사실 그 실체는 없는 그런 개념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단어 있는데 요새 입에 올리면은 또 메타버스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쓰다가 요즘 아예 안 쓰는 게 아까 네. 너무 그 이인복 대표님 중요한 이야기 주셨는데 페이스북이나 우리가 뭐 싸이월드 쓰면서 이게 인터넷이야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메타버스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경험들을 각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것들을 잘 꺼내주셔서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송인혁 대표님 모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음에도 이제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S전자 출신이시니까 테크와 함께하는 이야기도 좀 부탁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유니크 굿 컴퍼니의 송인혁 대표와 함께했고 나오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인복 대표님도 오늘 첫 출연이신데 네.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그 모두의 놀이터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 이 IT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 하면서. 됐으면 좋겠다. 또 테크에 관련 있는 관심사가 있는 친구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종합하자면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음, 일단 뭐든지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비판하는 거나 비난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직접 그걸 한번 해보게 되면은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장점인지 알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면서 무조건 한번 리얼월드 한번 들어가 보시고 네. 메타버스로 검색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나 사이트가 있으면 거기 안에서 뛰어놀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인복 대표님이 메타버스 관련한 서적을 또 내셨기 때문에 네네. 영상도 많이 봤었는데 거기 나온 내용들이 상당히 정리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 마무리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거 한번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였죠? 네, 메타버스. 자, 예. 네, 메타버스는 버스가 출발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올라타셔갖고 재밌는 걸 경험하고 함께 좀 나아가는 세상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굉장히 좋아하시는 우리 이인복 대표님과 오늘 첫 진행을 함께 했는데 저는 너무 만족스러운 진행이었습니다. 자, 유니크 컴퍼니 송인혁 대표님과 함께 인사이트 이야기 해봤고요. 자,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